자, 오늘 그 3단원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우주론과 표준 모형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 표준 모형에 대한 얘기는 바로 뒷페이지에 있는 기본 입자와 상호작용 얘기가 표준 모형에 대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우선 우주론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영상을 하나 먼저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주론은 전체 우주 속에서 관측 가능한 부분을 연구하는 과학을 의미한다.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한 아인슈타인은 우주는 중력 때문에 부분적으로 휘어진 공간이 있을지라도 전체적으로는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며 변화하지 않는다는 정상 우주론을 주장하였다. 우주가 정상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면 중력 때문에 수축되는 것을 막아줄 반대 방향의 힘이 필요했는데, 이러한 반발 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주상수라는 개념을 도입하였다. 그러나 우주가 정지해 있다는 생각은 미국의 천문학자 허블에 의해 깨어지게 된다. 허블은 우리 은하 외부에 다른 은하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아내고 그 외부 은하들이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1920년대 말에 천체망원경으로 은하의 운동을 관찰하다가 은하들의 빛 스펙트럼이 파장이 긴 빨간색 쪽으로 치우친다는 적색편의 현상을 발견하였다. 적색편의는 은하들이 점점 더 멀어지고 있으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더 빠른 속도로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색편의가 거리에 따라 더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허블은 이 사실로부터 은하가 우리 은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는 은하까지의 거리에 비례한다는 허블의 법칙을 발표하게 되었다. 허블의 주장이 명확해지자 아인슈타인은 스스로 우주상수는 내 인생에서의 가장 큰 실수다라고 하며 우주상수의 개념을 철회하였으나 1998년 우주가 가속 팽창한다는 것이 발견되면서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암흑에너지를 설명하기 위해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가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그 우주에 대해서 우주가 왜 탄생했고 우주가 무엇인지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네. 보통 어린아이들은 한 번쯤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은 그 자신의 어린 시절을 기억 못할 뿐일 거예요. 보통 어린아이들은 세상에 굉장한 호기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다는 게 결국에 우주에 대한 호기심이 일단 기본적으로 인간에게는 있는데, 여러분은 그 동심과 함께 그 호기심도 잃어가고 있는 중이죠. 예. 그 어째 보면은 좀 어른이 되어 간다는 게 이런 호기심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과학자들은 그런 동심을 유지하면서 사는 사람들일지도 몰라요. 계속 호기심을 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거를 이제 계속 알려고 찾아가는 이런 것을 하죠. 어찌 보면 굉장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주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 우주론에 보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하고 대폭발 우주론이 나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우주론은 지금 현재 우리 우주는 팽창하고 있다라는 것은 기본으로 깔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허블에 의해서 밝혀졌고요. 허블이 이제 적색편의를 통해서 그 우주가 팽창한다는 것은 이미 사실화되어 있는 상태였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프리드만의 우주 모형은 이제 요 그래프로 보통 이제 대변이 되는데, 가로축은 빅뱅 이후의 이제 시간이 되겠고요. 그것도 크게 보면 이제 이 빅뱅 이론의 한 종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그 우주는 점에서 시작을 한 거고요. 세로축이 우주의 크기인데 뭐 한 요쯤이 이제 현재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주가 이제 팽창하고 있는 겁니다. 우주가 팽창을 하고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우주의 미래가 영원히 팽창할 것이냐, 열린 우주, 뭐 팽창하다 팽창을 멈추고
일정한 크기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평평한 우주가 되고요. 아니면 팽창을 하다가 팽창을 멈추고 다시 수축을 해서 이제 빅크런치라고 합니다. 다시 짜부가 될 것이냐, 이게 이제 닫힌 우주가 됩니다. 요거를 이제 밀도로서 설명을 하는데요. 요 인계 밀도는 어떤 기준값이 되고요. 이 인계 밀도보다 우주의 전체 밀도, 실제 밀도가 크냐 작으냐를 가지고 이제 세 가지 중 하나가 이제 우주의 미래일 것이다, 이렇게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통 로켓을 한번 생각해 보면, 로켓을 쏘아 올릴 때 로켓의 추진력이 지구의 중력보다 훨씬 크고 충분히 크면 지구의 중력권으로부터 영원히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영원히 멀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정지위성이나 이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때를 보면 절묘하게 그걸 잘 맞춰가지고 인공위성과 지구 사이의 거리가 일정하게 유지되게 할 수도 있고요. 이제 로켓을 쏘다 실패를 하면 이제 다시 되돌아오죠. 그래서 요게 이제 각각 열린 우주, 평평한 우주, 닫힌 우주에 이제 비교가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에 우주 전체 밀도가 크면 클수록 중력에 의한 효과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열린 우주가 되려면 중력에 의한 영향이 커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습니까? 작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는 특정 기준값 인계 밀도보다 우주의 밀도가 작은 경우고, 평평한 우주는 마치 인공위성을 쏘아 올린 것처럼 절묘하게 이제 이 우주의 전체 밀도가 인계 밀도하고 같은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닫힌 우주는 이제 우주 전체의 밀도가 인계 밀도보다 커서 중력에 의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시 수축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사실 미래는 어찌 될지 정확히는 아무도 모릅니다. 네. 뭐 그래도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했다는 측면이고요. 그래서 프리드만의 모형에 의하면 우리가 우주의 전체 밀도만 정확히 안다면, 근데 그 정확히 아는 게 힘들죠. 정확히 안다면 우주의 미래도 알 수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펼친 모형이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주 메인 이론이 되는 대폭발 우주론입니다. 영어로는 빅 뱅. 이 뱅이 의성어죠. 꽝입니다. 꽝. 직역하면 큰 꽝 이론이 되겠습니다. 큰 꽝. 야, 이제 좀 익숙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웃음이 어색하네. 그 그룹도 있죠. 빅뱅 그룹도 있고, 미국 드라마 중에 빅뱅 이론이라는 드라마도 있어요. 시즌이 꽤 많이 지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시즌 3까지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게 주인공이 그 물리학과 대학원생들이 나와요. 한 4명 정도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걔네들이 전부 다 약간 좀 괴짜처럼 나오거든요. 주인공 레너드가 그나마 좀 그 중에서는 좀 덜 또라이로 나오는데, 그 이제 주인공들이 대화하는 내용을 보면 이제 물리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막 대화를 나누면서 농담하면서 이렇게 드라마가 진행이 되는데요. 물리를 전혀 몰라도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입니다. 근데 전공자의 입장에서 좀 더 재밌어요. 왜냐하면 그 내용들이 진짜 좀 맞아요. 농담하는 그런 내용들이 물리를 알면 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영화인데, 드라마인데요. 보통 여러분이 보게 하기 위해서 꼬시는 말로 여자 주인공이 예쁩니다. 야한 장면이 나올지도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하면 꼭 보고 싶다. 별로 안 보고 싶어하는 것 같은데. 빅뱅 한번 봅시다. 자, 요것도 아까 위에서 본 그래프하고 같은 종류의 그래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로축이 시간이고요, 세로축이 우주의 반지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빅뱅이 일어난 시점이에요. 대폭발, 큰 꽝이 일어난 시점이고요. 폭발입니다. 폭발. 제가 7살 때 폭발이라고 적어서
100점을 받지 못하는 불행한 일이 한 번 있었어요. 폭발. 나침판 아니고 나침반. 역할 저거. 역할. 받아쓰기에서 많이 틀리는 단어 중 하나죠. 폭발. 역할. 속으로 지금 뜨끔하는 학생들이 몇 명 있을 거예요. 네. 자, 그다음 우주가 대폭발로부터 시작해서 하나의 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처음에는 이제 급격히 팽창하는 시대가 있어요. 급팽창의 시대라 그러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의 몸이 급팽창하고 있죠. 네, 급격히 질량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허벅지와 엉덩이에 튼살이 생기고. 저도 그랬거든요. 한 10kg, 15kg 정도 고3 때 쪄가지고 살이 텄었어요. 살이. 엽스. 임산부들이 쓰는 튼살 크림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바르면 좀 덜 틀 수 있어요. 그걸 바르고 마음껏 먹어. 온몸에 바르고. 자, 이러다가 이제 그 우주의 팽창 속도가 일정한 줄 알았는데 비교적 최근에 우주의 팽창 속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가속 팽창이고요. 팽창 속도가 다시 조금 빨라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 시점이 이제 현재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가속 팽창되는 이유는 모르니까 그 이유를 암흑 에너지라고 이름을 붙이고 모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됩니다. 우주에는 이제 질량과 에너지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요. 질량과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질량하고 에너지를 총 합쳐서 70% 이상은 암흑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고요. 20% 이상은 암흑 물질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몇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 중에 뭐라도 하나 발견을 하게 되면 노벨상을 받는 거는 기본이고요. 그 노벨상보다 더 권위 있는 상을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들어야 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과학계에서는 가장 이제 발견하고 싶어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가속 팽창되는 이유는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암흑 에너지는 가속 팽창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암흑 물질은 제가 참고 삼아 얘기해 줄게요. 암흑 물질. 암흑 물질은 왜 이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면 은하 있죠, 은하. 은하에 보면 이제 나선팔이 있잖아요. 나선팔이 있는데 그럼 그 태양계 한번 생각해 보면 수성, 금성, 수금, 지화, 목토, 천해 이렇게 갈수록 그 1년이 길죠. 예. 그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걸린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크게 보면은 뉴턴의 중력 법칙하고 아인슈타인의 중력 법칙하고 비슷합니다. 큰 범위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면 그 요 은하 같은 경우에도 요 안쪽보다는 바깥쪽이 좀 그 주기가 길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관측해 보면 요 부분이 한 바퀴 도는 동안에 요 부분도 거의 한 바퀴 돕니다. 이게 그러니까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중력 이론이 틀렸거나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물질이 공간에 있어서 그 물질이 요 바깥쪽에 있는 팔을 세게 잡아당기니까 얘가 이제 생각보다는 빨리 돌아간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자들은 그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의 이론이 틀릴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모르지만 관측을 못하고 있지만 우주 공간에는 우리가 모르는 물질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게 이제 얘가 이렇게 같은 속도로 돌려면 한 20% 이상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그 암흑 물질의 후보군을 몇 개 정해놓고 이제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암흑 물질은 좀 어느 정도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실험 관측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암흑 에너지는 감도 못 잡고 있는 중이고 뭐 이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참고로 알고 있으십시오. 요거 발견하면 여러분 그냥 뭐 일단 돈, 명예 뭐 저는 그
유명해지기 싫어서 굳이 뭐 이런 걸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그냥 조용히 살고 싶어서. 역시 그는 대체 유튜브에 원활한 접속을 위해서. 너무 인기가 많으면 접속이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자, 허블 법칙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허블 사람 이름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이 사람은 되게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되게 엄친아였습니다. 잘생기고 키 크고 몸 좋고 운동 잘하고 공부 잘하고. 그러니까 뭐 쉽게 어떤 한 인물이 떠오르죠. 네. 저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보면 아하, 네.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아직 그 사회에 진출할 준비가 안 된 것 같다. 뭔가 이런 그 상대방의 기분을 맞출 줄 아는 이런 스킬이 필요한데 군대를 일단 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허블에 의하면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점점 멀어진다는 것을 발견했고요. 무엇으로부터 발견을 했느냐? 뭘 관측했습니까? 예. 적색 편의 현상을 관측을 했습니다. 요게 잘 보면 다 수소 스펙트럼이에요. 결국 대부분의 천체는 수소로 이루어져 있죠. 수소의 스펙트럼을 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좀 더 파장이 긴 적색 쪽으로 치우쳐 있었다라는 거고요. 이건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결국에 멀어지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광원이 멀어지고 있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이런 허블은 은하의 발견자이기도 합니다. 원래 허블 이전에는 우리 은하계가 우주 전체인 줄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눈으로 보는 천체들은 전부 다 우리 은하계 내에 있는 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은하계에 있는 별들이 아닌 천체인데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외부 은하입니다. 그래서 원래 안드로메다 은하가요, 옛날 명칭은 안드로메다 성운이었습니다. 가스 덩어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거리를 보니까 생각보다 다른 별들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멀리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갤럭시라는 이름을 붙였죠. 은하가 갤럭시입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갤럭시. 지금 은하구까지 나왔나? 네. 은하구. 아, 요새 몸에 앉아서 술을 못 먹고 집에 와서 차 한잔 해야 되겠네. 머리 괜찮으세요? 허리는 많이 나았어요. 예. 제가 이제 괜찮은지 한번 볼을 한번 잡았는데 괜찮더라고. 와이프랑 애들은 별로 안 괜찮아 보였을 수도 있어요. 네. 자, 보자. 이러다가 또 나중에 쉬는 시간까지 갈라. 네. 앞에 이렇게 하다 보면 뒤에 막 랩을 하게 되더라고 내가. 자, 그 허블 법칙 한번 봅시다. 요 V는 은하들의 후퇴 속도고요. 요거는 허블 상수, 얘는 은하까지의 거리가 되겠습니다. 요걸로 우주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는데요. 어떤 특정 은하를 탁 집어가지고 그 은하까지의 거리에다가 그 은하의 후퇴 속도를 나눠요. 그러면 이제 그 은하가 이 속도로 꾸준히 이렇게 이동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하면 그 은하가 이 거리만큼 가는데 걸린 시간이니까 결국에 그 은하가 우주 공간이 팽창한 데 걸리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우주의 나이가 된다라고 유추를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대략적인 계산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V 대신에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 허블 법칙에 의해서 허블 상수 곱하기 거리를 넣을 수 있지. 그럼 거리는 이제 날아가고 허블 상수의 역수가 됩니다. 그래서 허블 상수 우리가 관측값으로부터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계산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우주의 나이가 137억 년 정도 됩니다. 이걸 돈으로 생각하면 비유가 될 거예요. 우주의 나이가 137억 원인데 인간의 수명은 100원도 안 되는 거죠. 그래 치면 여러분이랑 내랑 뭐 별로 차이도 안 나니까 말로 올까? 네. 말로 와봐라. 내일 모레 수행평가입니다.
뭐 그 우주 나이에 비하면 우리 뭐 거의 동갑 아이가? 맞습니다. 지금 받아라. 자, 그 적색 편의도 여러분 그 어찌 보면 빅뱅 이론의 하나의 증거인 셈인데요. 빅뱅 이론이 이제 처음에는 허무맹랑한 얘기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빅뱅이라는 용어 자체도 약간 비아냥거리는 말에서 나온 거고요. 근데 이제 빅뱅 이론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진 계기 중에 하나가 이게 발견되면서부터인데요. 빅뱅 이론에서 예견한 우주 배경 복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빅뱅 이론에서 우주 배경 복사를 예언합니다. 근데 이게 실제로 펜지어슨과 윌슨이라는 사람이 관측을 하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빅뱅 이론이 갑자기 확 떴어요. 떴고 펜지어슨과 윌슨이라는 사람도 우연히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도 꿈을 잘 꿔야 돼. 우연히 발견하게. 자, 이 우주가 탄생하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우주의 나이가 지금 137억 원인데 38만 원밖에 안 됐을 때, 이때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우주가 식어가지고 한 3,000 켈빈 정도 돼요. 대충 한 3,000도씨 정도 돼요. 되게 차가워졌죠. 초기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컸거든요, 온도가.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원자와 원자핵과 전자가 결합해서 중성이 원자가 형성이 됩니다. 그럼 이전에는 이제 원자 상태가 아니라 플라즈마 상태라고 해서 원자핵과 전자가 다 분리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우주의 크기가 아직 별로 안 크니까 걔네들이 막 밀집되어 있는 상태라서 전기장과 자기장의 진동인 빛이 전하를 띤 입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하고 갇혀 있는 이런 형태였습니다. 근데 얘가 중성이 갑자기 되면서 이제 전자기파 빛이 자유롭게 뻗어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탈옥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갇혀있던 광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무작위적인 방향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우주 공간을 떠돌아다니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라고 빅뱅 이론에서 예견을 했는데, 그리고 지금 현재는 우주가 더 식어가지고 단열 팽창하면 온도가 내려갑니다. 나중에 연력학 과정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현재 온도가 2.7 켈빈이고, 그래서 2.7 켈빈에 해당하는 천체에서 나오는 빛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빅뱅 이론이 아주 진지하게 이제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펜지어슨과 윌슨이라는 사람은 그 전파망원경을 새로 제작을 해가지고 그걸 이제 세팅하는 과정에서 잡음이 막 들렸는데 그 잡음을 잡기 위해서 막 거기에 있는 새똥도 치우고 청소도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도 잡음이 계속 들렸는데 우연찮게 빅뱅 이론의 우주 배경 복사와 관련된 논문을 보고 아 이게 그 우주 배경 복사다 이렇게 끼워 맞춰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제 농담으로 끼워 맞췄다는 거지 이제 그걸 정밀하게 이렇게 한 거고요. 요거는 이제 우주 배경 복사를 정밀하게 관측하기 위해서 쏘아 올려버린 WMAP이라는 관측 위성에서 관측한 우주 배경 복사이고요. 전체적으로 균일한 모습을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이제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분포가 요 부분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요 분포에 의해서 질량의 분포가 달라져서 별과 은하가 형성이 되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우주 전체의 지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우주 배경 복사하고 적색 편의 이게 이제 빅뱅 이론을 뒷받침하는 관측 자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표준 모형에 대해서 보기에 앞서 영상을 하나 보고 이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표준 모형은 자연계의 기본 입자와 입자 사이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매개 입자에 대한 이론이다. 20세기 초 원자가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하면서 자연은 이 세 가지 입자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현대에 와서 입자 가속기를 통해 수백 가지의 새로운 입자가 발견되었다. 입자 가속기를 통해 양성자나 중성자를 강하게 충돌시키면 이 입자는 쪼개지게 되고 이 쪼개진 입자는 매우 불안정하여 다른 입자로 붕괴된다. 핵을 구성하고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더 작게 쪼개질 수 있는 이유는
쿼크라는 훨씬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전자는 더는 쪼개질 수 없는 입자이지만 질량이 거의 없는 중성미자라는 입자가 전자와 항상 짝을 지어 다닌다. 이와 같은 입자인 전자, 뮤온, 타우 입자의 집합을 렙톤이라고 한다. 또한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적인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입자도 있다. 예를 들어 글루온은 양성자와 중성자를 구성하는 쿼크 사이에 강한 핵력을 매개하는 입자이고, 광자, 보선 등도 상호작용을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매개 입자이다. 표준 모형이 아직 아우르지 못하는 단 한 가지 힘은 중력이다. 물리학자들은 중력자가 중력을 나르는 매개 입자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아직 가설일 뿐이다. 하지만 다른 기본 입자들이 발견된 것처럼 머지않아 중력자의 존재도 밝혀질 날이 올 것이다.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힉스 입자랑 그 중력자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직 중력자는 발견되지 않은 거고요. 네 가지 상호작용과 그다음 기본 입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제가 기본 입자부터 먼저 얘기를 할게요. 기본 입자는 6개의 쿼크와 6개의 렙톤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표를 볼 때 이 가로축은 전하량이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입자는 이제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를 기본 입자라 합니다. 원래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입자라는 단어가 원자인데요. 원자가 이미 쓰고 있으니까 기본 입자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전하의 종류는 4가지예요. 기본 입자. 플러스 3분의 2, 2, 마이너스 3분의 1, 2, 마이너스 2, 0. 요 4가지고요. 그래서 좀 외우도록 하고요. 요 2는 기본 전하량으로 하고 해서 전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이자 양성자 한 개의 전하량의 크기입니다. 쿼크 6개 중에서 요 2개는 꼭 기억을 좀 하기 바랍니다. 근데 대충 보면요, 요 위에 게 좀 플러스의 느낌이 들고요, 요 아래 게 마이너스의 느낌이 듭니다. 업, 다운, 위, 아래. 위가 플러스 같잖아요. 그 다음에 참 스트레인지, 맵시, 야르탄. 맵시가 좀 더 플러스 느낌이 듭니다. 탑, 바텀, 꼭대기, 바닥. 꼭대기가 뭔가 플러스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양전하예요. 양전하는 3분의 2이고요. 쿼크 중에. 음전하는 아래 쿼크, 야르타 쿼크, 바닥 쿼크인데 마이너스 3분의 1이고요. 그다음 전자, 뮤온, 타우 입자. 뮤온이 그 뮤온에 수명할 때 특수상대성이랑 그때 나온 입자죠. 전자하고 전하량이 같고요. 그다음에 전자 중성미자, 뮤온 중성미자, 타우 중성미자에서 중성미자라는 것은 요 이름에서 여러분 특징을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중성입니다. 전하량이 0이고요. 그다음 미자할 때 미는 미약하다 미자입니다. 미약할 미. 그래서 질량이 매우 작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질량이 없는 줄 알았어요. 중성미자가 너무 작아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질량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질량이 작으니까 중력 상호작용도 잘 하지 않고, 전하량이 0이니까 전자기 상호작용도 하지 않으니까, 원래 원자의 99% 이상 비어 있잖아요. 중성미자 입장에서는 실제로 지구의 99% 이상이 비어 있는 거여서 그냥 지구를 그냥 관통해 버립니다. 그래서 중성미자가 측정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자입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 원소 주기율표는 요 세 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위 쿼크, 아래 쿼크, 전자. 왜냐하면 양성자가 프로톤이거든요. 중성자가 뉴트론이고요. 맞나 모르겠다. 하여튼 양성자를 P로 나타내는데, 양성자가 위 쿼크 2개, 아래 쿼크 1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위 쿼크 2개니까 플러스 3분의 2, 플러스 3분의 2, 아래 쿼크 하나, 마이너스 3분의 1, 2 하면 플러스 2가 되죠. 그렇게 되고, 중성자가 업, 다운, 다운이에요. 그러면 플러스 3분의 2, 마이너스 3분의 1, 2, 마이너스 3분의 1, 2 하면 0이 되지. 그래서 여러분 원자 핵을 이루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국에는 쿼크 중에서 위 쿼크, 아래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원자 핵을 돌고 있는 전자가 렙톤의 하나죠. 그러니까 요 세 개가 거의 원소 주기율표를 다 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많은 기본 입자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요 세 개가 우리 주변에 보이는 물질들을 다 이룬다. 이게 볼 수가 있고. 우주에는 물질뿐만 아니라 반물질도 있거든요. 그래서 요 기본 입자에 대한 반대 입자들이 또 하나씩 다 있어요. 그래서 물질을 이루는
12개의 기본 입자와 반물질을 이루는 12개의 기본 입자에서 24개의 기본 입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 힘은 여러분 4개를 알고 있죠. 강력이라고 하기도 하고 강한 상호작용이라 하기도 하고요. 전자기력이라 하기도 하고 전자기 상호작용이라 하기도 하고 양력 혹은 약한 상호작용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상호작용은 뉴턴의 3법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용 반작용. 그 중력은 중상호작용하면 좀 이상해서 그런지 꼭 상호작용 이름을 붙일 때는 중력 상호작용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때 제가 이 세기 순서대로 적었는데요. 실제로 이렇습니다. 전자기력보다 강한 힘이기 때문에 강한 상호작용이라 하고요. 원자핵을 이룰 때 양성자 사이에 강력한 전지기적 척력을 이겨내고 붙이는 힘이 강력이거든요. 약한 상호작용은 전자기력보다 약해서 약한 상호작용이라 하고요. 그러니까 중력은 뭐냐? 완전 떨거집니다. 훨씬 작습니다. 얘네들에 비해서. 그래서 이게 중력이 제일 작은 힘이고요. 일단 매개하는 입자 여러분 외워야 되는데요. 매개하는 입자. 힘을 매개하는 입자는 강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글루온입니다. 온은 여러분 그 한자로 치면 자자입니다. 전자, 양성자, 중성자. 그때 자가 붙잖아요. 입자는. 마찬가지로 영어로는 글루온, 프로톤, 뉴트론, 일렉트론. 그때 온이 붙습니다. 그래서 글루는 무슨 뜻이에요? 풀이죠. 그러니까 이게 직역하면 풀자 이렇게 됩니다. 근데 풀자라는 용어는 없고 글루온 그대로 씁니다. 풀이 제일 세니까 풀 이렇게 기억을 하고요.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포톤 캐논, 강자포. 빛을 입자로 봤을 때 그 입자, 광자가 전자기력을 매개하는 입자가 되고요. 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W 보선, 뭐 Z 보선, 그냥 줄여서 보선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중력을 매개하는 입자는 아직 발견되지 않았고 그래비톤 혹은 중력자라고 이렇게 이름은 붙여놨습니다. 이 중에서 글루온하고 광자는 질량이 없고요. 중력자도 질량이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W 보선이 힘 매개 입자 중에서 유일하게 질량이 0이 아닙니다. 질량이 제법 있습니다. 그 표준 모형에서는 이런 그 힘을 매개하는 입자를 주고받으면서 힘을 주고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뭐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적용되는 입자를 좀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여러분 생각만 하면 알 수 있습니다. 전자기력은 전하를 띠면 작용합니다. 중력은 뭐가 있으면 작용하겠어요? 질량이 있으면 작용합니다. 근데 강력하고 양력은요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이걸 문장으로 따로 적어놓으면 좋을 수 있는데 강력은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적어두면 정리가 됩니다. 강력은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는다. 양력은 쿼크에도 작용하고 렙톤에도 작용하고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들에게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강력은요 쿼크나 쿼크로 이루어진 입자들끼리만 작용하고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거가 이제 가끔 보기로 나옵니다. 여러분 좀 기억을 하십시오. 그러니까 강력은 그 양성자, 중성자 안에 있는 위쿼크와 아래 쿼크끼리 묶어두는 힘이기도 하고 쿼크로 이루어진 양성자와 중성자들을 묶어두는 힘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자나 뮤온, 중성미자에는 강력이 작용하지 않습니다. 상대 세기는 여러분 몰라도 되고요. 범위도 여러분 정확하게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전자기력하고 중력은 무한대까지 작용합니다. 근데 강력과 양력을 묶어서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맞아요. 강력하고 양력을 묶어서 핵력이라고도 해요. 이 말은 핵 안에서만 작용합니다. 작용하는 범위가 매우 짧아요. 거리가. 그러니까 원자핵과 전자 사이에는 강력, 양력 작용하지 않습니다. 원자핵 내부에서만 작용하는 힘이 핵력, 강한 상호작용과 약한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이름에서 기억을 하십시오. 핵력이니까 핵 안에서만 작용한다. 크기는 뭐 정확히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게 양력은 베타 붕괴에 관여한다. 이거 그냥 외우십시오. 양력은 베타 붕괴는 뭐냐? 베타 입자가 나오는 변환이 베타 변환 혹은 베타 붕괴라는데 베타 입자는 전자입니다. 전자인데 여기 제가 단순하게 썼는데 사실 원자핵 안에는 여러 개의 양성자와 여러 개의 중성자가 있어요. 원자핵 안에는 그 중에서 여러 개의 양성자와 여러 개의 중성자 중에서 양성자 한 개가 중성자 한 개가 양성자로 바뀌는 변환이 있어요. 그럼 이때 뭐가 나오냐면
이 중성자가 전하량이 0이거든요.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2고요. 중성미자가 이때 나오는데 중성미자는 전하량이 없어요. 그럼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전하량이 마이너스 2인 전자가 나와야 됩니다. 이 전하량 보존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전하량 0이죠. 네. 얘는 전하량이 플러스 2죠. 얘는 전하량이 0이잖아요. 그러니까 전하량이 마이너스 2인 녀석이 나와야 돼요. 근데 이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될 게 중성자가 양성자하고 전자와 중성미자가 합쳐진 게 중성자가 아닙니다. 얘는 어떤 과정에서 나오냐 하면 위커크, 아래커크, 아래커크로 이루어진 중성자가 위커크, 위커크, 아래커크로 이루어진 양성자로 바뀌면서, 즉 아래커크 하나가 위커크 하나로 바뀌면서 원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전자가 만들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차피 E는 MC 제곱이니까 에너지하고 질량을 가진 입자 질량은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없던 입자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걸 베타 입자라고 해요. 베타 입자. 그래서 이걸 베타 붕괴, 베타 변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그냥 관여하는 힘이 약한 상호작용이다. 약한 상호작용이 발견된 과정이 요 베타 붕괴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알고 있던 강한 상호작용, 전자기력, 중력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겨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 나온 게 약한 상호작용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결과 위주로 기억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다 된 것 같고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이 문제는 꽤 오래된 수능 문제지만 요 내용 자체가 대폭발 이론을 잘 요약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항상 제가 가져오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대폭발 우주론에 관한 글인데요. 대폭발 우주론에 의하면 과거 어느 시점에 에너지 밀도가 높은 상태에서 커다란 폭발이 일어나 우주가 형성되었고 우주는 지금까지 계속 팽창하며 온도가 내려가고 있다. 우주 생성 초기에 쿼크들 사이에 글루온이 매개하는 힘 뭡니까? 강한 상호작용이 되겠죠. 이게 작용하여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성되었고 이후 이들이 결합하여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었습니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 정도로 내려갔을 때 전자와 원자핵이 전자리기력에 의해서 원자가 생성되었고요. 이때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뭐가 생깁니까? 우주 배경복사가 나오죠. 우주 배경복사는 대폭발 우주론 가의 증거 맞습니까? 네, 맞죠. 나는 뭡니까? 쿼크의 전하량 0입니까? 아니죠. 그래서 얘가 답이 되고요. 다는 강한 상호작용 맞죠? 네. 글루온이 매개하는 힘. 라는 뭐고? 예, 중성자는 3개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까? 네. 맞죠? 업, 다운, 다운. 예, 3개의 쿼크고 2종류의 쿼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종류는. 예. 그다음에 말을 매개하는 입자, 전자기를 매개하는 입자 광자 맞죠?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외우면 됩니다. 이 부분은. 네. 이거 틀리면 성의가 없는 거예요. 안 외웠다는 거죠. 요 관련 문제는. 자, 2016년 11월 수능 문제 보면 기본 입자가 표준 모형 3가지 기본 상호작용을 하는지 여부를 나타낸 것인데요. A, B, C는 중성미자, 아래 쿼크, 전자 중 하나입니다. 자, 전자기력 약한 상호작용 나왔으니까 요 가는 둘 중에 하나죠. 중력 아니면은 강한 상호작용 둘 중에 하나죠. 근데 보면 중력은요 A, B, C 모두 질량이 있잖아요. 중력은 다 작용해야 되지. 근데 여기 작용하고 작용 안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가는 뭐가 되겠습니까? 강한 상호작용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A, B, C 중에서 유일하게 강한 상호작용이 작용하는 것은 아래 쿼크죠. 그래서 C가 아래 쿼크가 되겠어요. 왜냐하면 강한 상호작용은 렙톤에는 작용하지 않죠. 중성미자와 그 전자는 렙톤이잖아요. 그죠? 그럼 중성미자하고 렙톤 중에서 중성미자하고 그 전자 중에서 전자기력이 작용하지 않는 것은 전하량이 0인 중성미자고요. 나머지 A가 전자가 되겠습니다. 약한 상호작용은 쿼크와 렙톤 다 작용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기억 보면 가의 매개 입자, 가는 뭡니까? 강력이죠. 강력의 매개 입자는 글루온이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요. 전하량은 A는 전자니까 마이너스 2죠. 전하량이. 그다음에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외워야 되죠. 예. 전하량은 A가 C의 3배이다. 맞습니까? 맞고요. 다음 B는 중성미장. 맞죠? 네. 그래서 2D에서 4번이 답이었던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3단원 마치고 다음 시간에 그 정리하는 수행평가를 한번 하고 이제 그 다음 시간에 4단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